자, 어디 갈 차례냐면, 오늘 6번째 시간이죠. 6주차. 여러분 교재에는 49페이지부터 고용인부터 할 차례죠. 고용인은 사장님이에요, 종업원이에요? 사장님, 종업원. 그 질문 하시더라니까. 네. 고용인은 종업원, 사장님은 고용주. 사장님은 그렇게 부르고, 고용된 사람은 고용인, 종업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개업소의 고용인은 거기 보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소공, 또 한 가지는 보조원. 그 차이점 보면, 이건 뭐 암기할 것도 아니고, 소공은 증이 있고 보조는 없는 사람. 소공은 계약서 작성 같은 거 해줄 수 있고 보조는 못하고, 소공은 계약서 같은 거 써주었을 때 도장 찍을 의무가 있고, 보조는 그딴 거 없고. 이렇게 소공은 도장을 찍을 의무가 있는데 찍을 도장을 등록시킬 의무가 있고, 보조는 그런 거 없고. 이렇게. 소공이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자격 정지로 제재를 받고, 보조는 증이 없다 보니까 자격 정지 대상은 안 되고, 이렇게 하죠. 소공으로 취직할 때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돼? 실무 교육 받으시고, 보조원으로 취직할 때 받는 교육은 직무 교육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면 저는 요거예요. 요거. 우리 교재에는 없죠? 써두셔야 되겠죠? 안 써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갑니다, 또. 지금 수업을 해보면 수험생들이 이제 중개사법은 거의 그 일정한 경지에 올라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막 가기 직전인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나 틀리면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 소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완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제 실력은 뚝뚝뚝 떨어지고, 이제 여러분 실력이 쫙 올라가서 이게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더 잘 알아요, 이제 막.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나려고 하죠. 자, 사장님은 고용인을 고용할 때 두 가지인데, 필요하면 몇 명이든 쓸 수 있고 안 써도 무방해요. 근데 썼다면 책임을 지시라, 이런 얘기고. 다만 사장님은 밑에 종업원 쓸 때 결격자 아닌 사람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갖다가 고용인으로 고용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 이런 결격자를 고용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때는 업무정지 사유예요. 지난주에 이거 한 것 같은데, 이때는 즉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2달 참아줘야 됩니까? 2달 참아주고, 해고 안 하면 업무정지.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그 임원 얘기했었죠? 임원이 결격자다 그랬을 때는 절등치. 그때도 2달 참아주고 2달 내 개임 안 하면 절등치. 이렇게. 여기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이제 고용신고 하셔야 돼. 언제까지 하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는 영업 개시하기 전까지 하시라, 이렇게. 그러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확인할 게 3가지가 있죠. 그 3가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는 가로 3번이 별표예요. 가로 3번이.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이때는 첫 번째,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하시라.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소속 공인인사를 고용하고 고용신고를 받은 관청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인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겠다.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등록관청이 확인하시라.
그러니까 고용신고할 때 소공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는 건 아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요. 또 확인할 게 결격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신원조회해서 동그라미 3번이에요. 또 하나는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이렇게. 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하실 때 고용신고를 받은 관청은 혹시 자결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이런 거예요. 교육까지 이렇게. 다만 요 결격사에 관련해서는 외국 사람일 때는 신원조회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고용인이 외국 사람일 때는 스스로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다. 외국 사람일 때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고용신고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전자문서로다가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종업원을 잘랐을 때는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 종료신고 또 해야 돼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해야 되겠다. 종료하고 10일 이내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고용신고나 종료신고를 해야 될 걸 안 했죠?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업무 정지. 업무 정지입니다. 이것도 업무 정지고 이것도 업무 정지고 이렇게 과태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9페이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로 3번, 가로 4번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갑니다. 책임지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사장님이 책임지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왜 책임지느냐 이거에 조문이 하나 있어요. 제일 위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소공이나 또는 보조원의 영업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사장님인 개공의 행위로 본다는 조문. 이 조문 때문에 사장님이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밑에 종업원의 모든 행위를 사장님이 책임집니까? 어떤 행위만 책임져요? 네, 영업상 행위.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행위 그러시면 안 돼. 영업상 행위만, 활동만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업무상 행위 범위를 우리 판례는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개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 플러스 중개 업무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 밀접 행위까지 포함해서 업무상 행위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 업무,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밀접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경리 아가씨가 손님에 맡겼던 계약금을 보관하는 행위도 밀접한 행위로 봐서 중개 업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관련됐다고 봐요. 그럼 계약금 보관 행위가 업무상 행위에 들어간다고 봐서 경리 아가씨가 계약금을 갖다가 보관 중에 있는 계약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사장님도 그 돈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 영업상 행위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중에 보시면 판례가 2개 있죠. 첫 번째 판례 읽어볼게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행위와 관련된 거래 행위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위 업무와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외형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개 활동처럼 보여지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판례 보시면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조원인 경리 아가씨가 의뢰인이 맡겨놨던 계약금을 횡령한 그 사건에서도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판례는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용 하나 보시고 이것도 잘 나옵니다. 행위로 추정한답니까? 본답니까? 본다. 이렇게. 추정한다 그러시면 안 돼. 용어. 위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예요.
사장님이 사고 치잖아요. 중개활동하다가. 사장님이 사고를 치면 우리 고용인도 같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 당구장표시 세 번째 거. 사장님이 사고 쳤더니 종업원 너도 책임져.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요. 이렇게 되면 종업원 해먹기 힘들어요. 예. 종업원을 통해서 사장님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고용인이 한 영업상행위는 사장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했는데 종업원까지 책임지라고 말이 안 되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이제 책임지는 부분에 넘어가요. 가시면 여기 민사 책임하고 형사 책임 두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요 고용인 있잖아요. 고용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고객한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린벨트에서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풀린다고 막 얘기하면서 사기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얘기예요. 금지행위 중에 들어가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돈이 묶여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친 고용인이 물어주는 건 기본이고 이 사람이 거짓말 친 것은 개공이 한 걸로 보잖아요. 그럼 개공도 거짓말한 꼴이니까 물어주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둘이 같이 물어주게 돼 있다. 이 사람 손해본 게 3천만 원인데 둘이 합쳐서 3천만 원 물어준다는 뜻이고 여기도 3천 물어주고 여기도 3천 물어주고 합쳐서 6천 물어준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 합쳐서 3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다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다도 할 수 있고 소장에다가 갑과 을을 다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청구 금액은 뭐예요? 손해가 3천이면 3천을 청구하는 거지. 6천이 아니고. 그럼 둘은 합쳐서 3천을 물어주면 끝이에요. 이게 연대 책임이죠. 다만 이제 이때는 보통 이렇게 들어갈 경우가 많을 거예요. 돈이 여기 많으니까 별로 없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물어주라고 판결 나고 물어줬다면 을은 나중에 고용인에 대해서 뭐예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신 물어준 거죠. 네, 그때는 구상. 그 다음에 이 책임이 무서운 게 을 개공이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여기가 잘못했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죠. 그래도 물어주게 돼 있어요. 무서운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고유과실이 없어도 물어주게 돼 있다. 이렇게.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 가로 2번에 민사책임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이 연대책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A번에 보면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함께 물어줄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이지 가로 C번이 핵심이에요. 개공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고용인 자신의 책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 그리고 판례고.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개공이 물어줬을 때 나중에 종업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특히 가로 A번 고용인의 영업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공한테 고의과실이 없다고 해도 물어주게 돼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가로 A번 본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가로 C번에 보면 개공이 고용인한테 지휘감독을 할 만큼 했다. 고용인에 대해서. 그래도 손해난 건 물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게 무슨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 감독을 잘해도 소용없어. 무조건 물어주게 돼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형사처벌이 나와. 형사처벌 받는 거. 고용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예요. 우리 중개자 법령은 사실은 그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15문제 정도 출제하면 적합한 과목이에요. 아, 좀 그러나? 한 20문제 정도. 저 2편, 3편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40문제를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에요. 양이 적은 데에서 40문제나 내주니까. 그러니까 뭐 어렵게 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뭐 그게 어렵게 내면 얼마나 어렵게 내겠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쉬운 과목이야. 이 중개사법이 중개사 시험 과목에서 빠지죠. 그 순간에 합격성 별로 없을걸. 그러니까
이 중개사법이 그 합격 불합격의 그 키를 딱 들고 있어요. 이래 배도. 그러니까 막바지로 갈수록 시험 막바지로 갈수록 중개사법 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문제 푸는 거. 나중에 우리 쪽집게 그 문제 풀 텐데 쪽집게 문제가 지금 우리 5반에 했던 문제보다 조금 난이도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걸 집대성 하다 보니까 거의 틀린 지문이야. 거의 다 틀린 지문이야. 옳은 것은이야. 하나 맞고 4개가 다 틀려. 연습을 많이 하게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걸 소화해낼 정도가 되면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공부 안 하고 그 문제를 접하죠. 특히 이제 저하고 수업 안 했던 분이 그 문제를 접하죠. 자기는 이제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해서 그 문제를 꺼내드렸다가 기절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보는 게 좋아. 저하고 공부했던 사람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자체가 뭐 이상하게 꽈서 내고 막 이상한 구석지 내고 그런 게 아니야. 보면 그냥 멋져. 어디 가서 그런 문제 구경하기도 쉽잖아. 지저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낼 걸 딱 내가지고 이렇게 향계돼서 응? 그러니까 이제 시험 앞바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실력 되신 분들이 제 문제 다른 선생님 수업 듣다 제 문제를 딱 보고 나서는 가슴이 벌렁벌렁 해갖고 공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난이도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쉽게 나와. 근데 막판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훨씬 쉽게 나오니까 거기서 한 50점 맞으면 실전 시험에서 한 80점 맞을걸? 그렇게 되니까요. 자, 이제 형사책임가요? 형사책임. 이 거짓말 친 것은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로서 금쟁이요, 금쟁이. 금쟁이 저질렀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고용이 같은 경우에 금쟁이 종류에 따라서 3학년 3반도 있고 1학년 1반이 있는데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1학년 1반이야. 여기에. 그러면 우리 개공은 아니 여기 형사처벌 받게끔 그렇게 방치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감독 좀 잘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벌금으로 처벌받아요. 징역까지 살리는 건 좀 심하지. 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징역을 살린다?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요. 그래서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만약에 여기 고용인이 이런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여기는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요게 그 유명한 양벌규정이에요. 양벌규정 들어보셨죠?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고 치는 바람에 사장님도 같이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하죠. 이게 50조에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징역을 받고 그런 건 없고 뭐만 받아요? 벌금. 그런데 이 양벌규정에 따라서 벌금 물게 되면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고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런데 이건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거니까 혹시라도 감독을 할 만큼 하고 철저히 했다면 혹시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할 만큼 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책임이 없죠. 그래서 벌금형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 감독 잘했으면 벌금도 없어. 그래서 이건 위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건 과실책임. 위에는요 무과실책임. 여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빨간 걸. 자, 가로 3번. 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요. 소공이나 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를 보다가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하고 벌금 얘기예요. 징역,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는 그 행위자를 벌 주는 것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한테도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구한다? 벌금을 때린다. 벌금형, 넷째 줄에 벌금형이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징역형을 과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면 맞죠? 형벌을 과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형벌 과한다 그러면요. XX. 형벌 중에는 징역도 들어가서 그래요. 형벌이 두 가지죠. 징역도 있고 또 뭐요? 벌금도 있는 거예요.
콕 집어서 벌금형을 처한다고 하셔야 되고, 그래 맞고, 징역이다 그러면 확실히 틀린 거죠? 형벌을 구한다 그러면 얘 때문에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형벌 X. 기절할 지문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으시고, 이 50조 양벌균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을 받더라도, 동그라미 2번,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동그라미 3번, 개공이 등록 취소 당하지도 않는다. 밑에 종업원이 사고 치는 바람에 벌금 물었다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결격자가 되지도 않고 등록 취소 되는 것도 아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연결시켜서 두 개 묶어서 꼭 알아두시고. 마지막, 만약에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없어 철저히 했다면 동그라미 4번, 그때는 벌금형으로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읽어볼게요. 밑줄 그은 게 제일 중요한 거이 요 중에서도 동그라미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가 무슨 말이에요? 옆에 써주시고 벌금형 X. 벌금 때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맞춰보셔야 돼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죠, X. 손해배상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때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응? X라고.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처벌 안 받거든요. 감독을 잘했을 때는 처벌 안 받죠? 좀 구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짜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 방금 전에 한 게. 틀리시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책임을 해봐요. 고용인이 만약에 금쟁이 저질렀어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했어. 예를 들어서, 금쟁이, 고용인이. 근데 그 고용인이 소공도 있고 중개보조원도 있단 말이에요. 소공이 금쟁이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 여러분 제일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 돼. 제일 밑에 박스. 중개보조원도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거짓말 치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뭐예요? 중개보조원은 없어요. 아무것도. 중개보조원은 증이 없잖아요. 오프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여기가 이 고용인이 이렇게 거짓말 쳐서 금쟁이 저지른 것은 사장님이 한 거예요. 그럼 사장님은 금쟁이 저지르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사장님은 금쟁이 저지르면 임등치. 금쟁이는 임등치. 예. 그래서 사장님은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등록 취소 안 했을 때는 뭣도 가능하다? 영업정지도 가능하다. 지금 박스에서 제일 끝에 그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됐어요. 자, 이제 52페이지 가시겠습니다. 도장 얘기네, 도장 얘기. 도장. 옛날에 보면, 도장 찍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죠. 도장 찍자, 도장.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이혼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젊으신 분은 모를 거야. 갑자기 보니까 도장 찍자는 계약하자가 아니에요. 지금 갈라서자는 거야. 갈라서자고. 근데 요새는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아는 사람 보니까 부부야 같이 사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살더라고요. 애도 없어. 왜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그게 편하대요. 헤어질 준비? 이건가? 그러면 더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긴 하긴 한데.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 듣는 바로는. 자, 도장 들어갑니다. 도장을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용한다가 날인한다는 얘기예요. 찍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누가 도장을 등록하셔야 될까? 사장님하고 서공이 도장을 등록하고 써야죠. 보존은 날인하는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 인장을 등록하는 의무가 없죠. 틀리실 사람은 없어요, 이거요. 자,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요거죠, 요거. 요게 핵심이야. 자, 여러분 교재에 가보시면 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별표가 3개 돼 있죠. 인장이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가로 2번 위주로 출제돼요. 자, 그러면 칠판에서 잠깐 봐요. 요거.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개공, 그 다음에 소공. 요런 사람이 뭐예요? 자연인이에요, 자연. 숨 쉬는 사람. 민법 시간에 배우실 때 자연인, 법인 이렇게 나눠서 배우지 않나요? 처음에 아이가 법대 처음 들어갔을 때 자연인 이 말 들었을 때 이게 좀 이상했었어요. 이 말이 자연인, 법인 이렇게. 숨 쉬는 사람, 여기는 숨 안 쉬는 사람 이렇게. 여기 숨 쉬는 사람은 여기 세 종류 이렇게. 요 소금까지 들어갑니다. 그때는 포인트가 딱 2개예요. 응? 어떤 도장을 등록하냐 그랬을 때 어떤 말이 오냐면 가족관계등록부 이 말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거기에 기재된 성명.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는 호적이에요. 호적에 올라있는 이름, 주민등록표에 올라있는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 있는 이름은 그 사람의 본명일 거 아니에요. 진짜 이름. 그 본명이 새겨진 도장을 등록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2개인 사람이 있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또 있고 호적상 이름이 있고 그러면 호적상 이름대로 도장을 파고 그걸 등록해라 이 뜻이지. 이름 2개인 사람.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거나 친구 사이에 부르거나 이런 벼로 같은 건 이건 안 되고 그 사람이 원래 그 호적에 올라간 이름 이렇게 하죠. 그런 이름을 파서 그 도장을 등록해라 이 말이죠. 그런 도장이라면 인감 도장이어도 좋고 막 도장이어도 좋고 그래요. 본명이 새겨졌으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요 말이 와야 돼. 자연인은 요 말과 요 말. 근데 요 말이 오면 안 돼.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X. 인감증명법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주민등록표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하나. 두 번째는 이런 도장을 파서 등록하는데 도장의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제 생일이 지나가 버렸지만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7월 30일. 2가지야 딱 이거 2가지 가지고. 거기 지금 써놓은 것도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왔어요. 법인은 어떤 말이 와야 되냐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상업등기소에 신고한 이런 뜻인데 요 말이 와야 되죠. 요걸 틀리게는 잘 안 되더라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어떤 도장을 등록해요?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인감도장을 얘기해요. 이것도 딱 2가지가 포인트요. 법인의 인장이니까 법인 대표자의 인장 그러시면 안 돼.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법인 자체의 인장. 요거 하나.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등록하지 않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떼어서 관청에 갖다 주는 걸로 뭐예요? 대신해요. 요게 그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갖다 내는 걸로 대신하는 것은 법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가지씩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밀이 30mm 얘기하면 안 돼. 자, 법인인 개업공인에서는 등록한 인장이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그러면 안 돼. 예. 요건 상업등기 규칙에 가면 법인의 인감장의 크기는 따로 있어요. 더 커요. 7mm, 30mm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얘가 위에 나오면 안 돼.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러면 안 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는 건 뭐예요? 법인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법인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여러 번 내니까 한 서너 번 내니까 지겹잖아. 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얘 가름한다의 반대반은 가름할 수 없다가 되지만 진짜 반대는 얘예요. 얘. 그렇죠? 공인인사인 개공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면 X라고 해 이제. 예?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법인만 있어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두 개가 돼버리죠. 하나가 뭐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요런 건 이제 틀리게 안 되니까. 법인의 인감도장이 되거나 법인의 인장 또는 뭐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의 인감도장이 한 개밖에 없을 텐데 분사무소도 그걸 등록하고 같이 쓰면 불편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안 쓰고 이거 여기만 쓰라고 그러고 주된 사무소만 이거 쓰라고 그러고 여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고 또 쓸 수도 있죠. 조심할 건 여기 대표자의 인장 그러시면 안 돼. 이것도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대표자가 뭐예요? 보증하는 인장. 그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요? 할 수도 있다예요. 분사무소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걸 안 돼. 요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둘 중에 선택사항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가로 2번에 등록할 인장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등록합니까? 도장은? 등록관청이죠. 근데 거기서 큰 왕별표가 뭐냐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정구청장한테 등록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한 등록관청에 등록합니까? 주된 사무소에 출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 나올 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사례 문제로 뭐 A군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면서 분사무소가 여기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다. 강서구에서 사용할 이 인장은 강서구청장한테 등록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주된 사무소가 양천구에 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한테 분사무소에서 쓸 도장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 중요해요. 요거 인장.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사용하는 인장은 어디에 가서 등록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한 등록관청. 핵심으로 보여요. 핵심. 예. 별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씩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인사는 인장 등록 신고서 양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설 등록 신청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오픈할 때 사용하는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두 가지고 소공도 두 가지죠. 하나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고용 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만약에 소공은 예를 들어 이게 맞는가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 신고할 때 사용한 인장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X. 고용 신고할 때 사용한 인장을 함께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하고 그냥 인장 등록 신고서를 통해서 별도로 등록할 수도 있고 다 되죠.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별표가 두 개.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시오. 개설 등록 전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인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인장이 원래 하얀 인장인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노란 인장으로 바꿔. 그럴 수 있죠. 인장 변경. 그때 변경 등록하는데 변경 등록은 며칠이내 하시나? 7일이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또 얘 7일 여기다 갖다 붙여.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등록한다. 뭐 이렇게. X에요. 그냥 업무 개시 전.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장을 등록했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 등록 끝냈으니까. 날인하시면 돼. 어디에다 날인해야 될까? 어디에다가? 그렇지.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나 뭐 하여간 찍을 만한 데는 다 찍어야 돼요. 어떤 도장을 찍죠? 등록시켜놓은 도장. 누가? 개공이랑 소공이. 근데 개공이랑 소공이 등록된
파란 도장을 찍지 않고 하얀 도장을 찍었다. 개공이. 그럼 어떤 제재 받아요? 개공이 등록된 도장이 파란 도장인데 하얀 도장을 찍었어. 법 위반이죠. 어떤 제재? 업무정지. 네모 3번에 가로 1번에 있잖아요. 밑에. 만약에 소공이 등록된 도장이 빨간 도장인데 빨간 도장을 안 찍고 하얀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자격정지. 둘 다 과태료는 아닙니다. 업무정지. 정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장행위 나오면 정지라고 하셔야 돼요. 도장. 자격정지, 업무정지. 근데 이렇게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었을 때 혹시 이게 계약서라면 그 계약이 무효로 됩니까? 무효로 될 건 아니죠. 유효로 될 수 있죠. 제일 마지막 줄 부분. 영향이 없다 이 말은 유효로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됐어. 자, 이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휴폐업 갑니다. 휴폐업 앞부분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휴업은 이제 여기에 보면 개업 공인인계사가 하는 거예요. 개공이 사장님이 휴업 쉬는 거죠. 만약에 일주일 정도 중개사무실 문을 닫아놔요. 휴업입니까? 네. 휴업이에요. 그것도 4개월 정도 문 닫고 일 안 합니다. 이것도 휴업인가요? 이것도 휴업이죠. 그러니까 기간에 관계없이 일 안 하면 휴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휴업에 대해서 법에서 규제하는 건 이런 거예요. 3개월을 초과해서 너무 길게 쉴 때 그럴 적에는 등록증을 띄워와서 등록관청에 미리 휴업하겠다고 미리 신고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좀 길게 쉴 때는 미리 신고하고 휴업해라 이런 말이죠. 요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일주일 쉴 때는 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3개월 초과라고 돼 있으니까 요 단어가 중요하죠. 그럼 3달 쉬는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3달? 없다. 3개월 넘어가야 되니까 그 경계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 출제해요. 그 문제에서 3개월 이하 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할 의무가 없다. 맞지 그거. 3개월 이하 그러면 3개월 포함해서 밑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장난쳐요. 그 다음에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 신고할 때는 자격증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등록증을 가져가요. 등록증을 보관시키는 거예요. 이거 등록증을 뺏어놓는 건데 왜 그러냐면 길게 쉴 때 이 사람이 휴업한다고 그래놓고 딴 사람한테 사무실을 맡겨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그때 등록증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면 등록증을 걸고 영업하는 거잖아요. 사무실을 맡기거나 빌려주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뺏어놓는 거예요. 이게 등록증 첨부지.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을 초과해서 이렇게 길게 쉴 때는 등록증을 뺏어놓으니까 방문 신고는 되는데 전자문서로다가 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인터넷으로 못한다는 뜻이요. 등록증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요. 휴업신고 소경 인터넷으로 하고 등록증 좀 이따 갖다 줄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걸 어떻게 믿어? 예? 그거 안 갖다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인터넷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휴업은 원래 6개월 넘게는 휴업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6개월 넘게 휴업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 그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거예요? 질병에 따른 요양, 몸이 아파요 이런 거라든지 또는 취하, 학교 가는 거예요. 대학교 가야 돼요 이런 거 또요. 징집에 따른 입영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출산, 임신, 출산 이런 거 연결될 수 있겠죠. 부득이한 사유.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넘게 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봅니다. 해보면 왼쪽 페이지 보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적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일단 등록증 첨부하니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방문신고는 동그라미겠죠. 전자문서로다가 할 수가 없다. 전자문서 X. 동그라미 4번 분사문서만 따로 휴업할 수 있죠. 분사문서만 따로 폐업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새 시험이 잘 나온 게 이거. 자, 중개업소를 오픈하고 등록을 했는데 아직까지 영업 개시 않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개공 맞습니까? 네. 등록됐으니까 개공 맞습니다. 네? 업무 개시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 휴업 맞습니까? 네. 휴업입니다. 이것도.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휴업으로 간주해요. 네? 동그라미 2번이에요. 최근에 잘 나온 게 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면 휴업은 원래 6개월 넘을 수가 없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만약에 이제 OX 해보세요. 예, 이거 실 거예요. OX 해보세요. 개업 공인인사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개공은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이렇게. O예요, X예요? 맞다고 하셔야 돼. 예외가 있지만 원칙만 딱 얘기하면 맞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고 해서 예외 다 대부분 다 이런데 하나가 뭐 예외가 있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원칙 예로 나왔을 때는 원칙만 딱 쓰면 맞는 거예요. 조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조문 어떻게 돼 있냐면 개업공인회사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조문은 그렇게 돼요. 다만 그러고 나오자 이제 다만 부득이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앞부분만 딱 떼서 나오면 맞다고 해야 돼. 자, 이거 맞아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오늘 할 건데 근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거래 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공개해야 된다 딱 얘기하고 끝났어 이제. 그럼 맞다고 하셔야 돼. 예외가 있으니까 틀려 그러면 맞는 지문이 거의 없을걸? 조문을 보세요. 그래서 원칙만 딱 되면 맞는 거예요. 다만 원칙을 얘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항상 꼭 죽어도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그때는 틀린 거예요 이제. 응?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개된다 그러면 그건 X지. 예외가 있기 때문에 X잖아 그거예요. 개업공인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 틀린다고. 이렇게. 모든 원리가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여기 이제 여러분 아는 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첫 번째. 휴업신고하면 간판을 어떻게 해? 그냥 놔둬 아니면 떼야 돼? 놔둬 뗄 의무 없죠? 폐업신고하면 쳐야 되고 빨리 시험장 가셔. 안 되겠어. 잊어먹기 전에 가야 되는데. 자, 이거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이제 쉬는 거예요. 휴업 중인 개공이 휴업 기간 중에 다른 부동산에 가서 소공이나 중개 보존으로 일할 수 있다 없다? 왜? 휴업 중이지만 개공이야. 개공이 딴 부동산에 가서 소공이나 보존 되면 이중소속 금지에 걸리죠? 그렇게 일 못하지. 밑에 밑줄 그어놓은 거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가로 3번에. 자, 쉬겠습니다.